네, 북한이 지난 금요일 발사한 미사일이 화성 12형이었으며 핵무력 완성이 거의 종착점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으로 떠났는데요.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릴 전망인데 어떤 북핵 해법이 논의될지 관심입니다. 네,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박희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25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좀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나요? 북한 핵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아까 보도에서 보니까 이제 유엔 결의안 2375를 철저히 이제 이행하자 그랬는데 실제 이제 북한 핵 문제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더 강력하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나름대로 공개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군사적 방안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걸 조금 좀 타진해서 그런 저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지난 금요일 발사한 미사일이 이제 북한이 가진 미사일 중에 가장 긴 사거리를 보유한 것으로 전제 확인이 됐는데 김정은이 핵무력 완성이 거의 종착점에 다다랐다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실전 배치가 좀 임박했다 이렇게 예측을 해봐야 될까요? 그거는 실전 배치란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저희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 정상 각도에서 미사일 실험을 했는데 그래도 그것이 이제 탄두 중량을 어떻게 조정했느냐, 그래서 사거리를 더 늘리는 데 주력했느냐, 아니면 탄두 중량을 최대한 해서 그 실질 사거리를 측정했느냐, 이렇게 여기에 대한 분석도 나와야 될 것입니다.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모든 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고체 연료를 이용하는 북극성에서 사용했던 고체 연료를 사용해서 그 경고 시간을 거의 없게 만들어서 소위 킬체인이라든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어쨌든 실전 배치가 임박했다 이렇게 스스로 주장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뭔가 빈도나 뭔가 도발의 행위가 계속 잦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뭔가 최종 목표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은 이미 이제 다 이제 검증이 돼서 이미 다 실전 배치해 놓은 상태고요. 화성 12호는 지금 실거리 사격까지 했으니까 이제는 좀 생산을 하고 예. 그거를 운영하는 다양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이제 훈련을 하겠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생산하고 하는데 포함된 시간이 아마 한 1, 2년이면 상당히 이제 전력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이 그러면 왜 이런 핵무기 또 미사일을 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게 또 진짜 근본적인 한번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부분은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해서 미국과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내부 결속을 위해서 이제 한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그게 맞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북한 내부에 관한 거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북한은 이제 헌법이든 또는 이제 당 규약이든 먼저 북반구에 이제 사회주의 공화국을 건설하고 그다음에 남반부까지 이제 그 확대한다 이런 거 목표를 포기한 적이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핵무기가 워낙 대량 살상 무기라 쉽게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마음은 들지만 그러면 북한이 말하는 전 한반도의 공산화, 또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적화 통일, 거기에서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특히 예. 지금 어느 시점에서 중단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계속 질주한다는 것은 미국을 공격할 능력을 구비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강요한 다음에 남한에 대해서 핵무기 사용을 하든지 또는 사용을 위협하든지 그래서 자기 조건에 맞는 고려인전방 통일이든지 또 어떤 남한에 대한 흡수 통일이든지 이거를 의도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그러한 최종적인 그 상태가 뭐냐 북한이 추구하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좀 더 진지하고 현실적인 토론이 병행되고 그거를 좀 더 확실하게 한 다음에 다른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 그다음 대응 방향 이걸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저희가 조금 전에도 보도를 해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말폭탄 주고받기가 다시 좀 시작되는 양상인 것 같은데 이렇게 다시 한번 강대강 대치가 이어진다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좀 어떨까요? 아무래도 긴장이 고조되겠죠. 지금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도 굉장히 큰 타격을 계속 몇 주째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폭탄으로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이 말폭탄이
그 군사적인 행동이나 우발적인 사태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이제 국제사회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전에도 말폭탄이 있었고 긴장이 고조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북한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아까 이 중앙방송에서 사실 그 정답을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최종 목표는 미국과 실질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어서 핵 보유 국가 대 핵 보유 국가로 이런 핵무기에 대한 이제 군축 회담을 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북한 헌법 전문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명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과 협상을 하거나 한국과 협상하는 북한 관리들이 어떤 자세, 어떤 훈령을 받을 것인가를 고려해야 됩니다. 헌법에 핵 보유국으로 명시돼 있는데 거기서 동결이 아니라 비핵화에 관한 어떤 그런 조건을 수락한다면 그 관리는 위헌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관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협상을 하는 북한 관리들이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동결입니다. 핵 보유국이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 핵을 북한이 포기하게 만들려면 사실 북한의 정체성, 헌법까지도 사실은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큰 난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예.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힘의 균형을 이룰 때까지 두고 보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군사 옵션 카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고 좀 다시금 미 언론에서 재개가 됐습니다. 군사 옵션 카드 뭐 쓸 수 있는 가능성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뭐 북한이 이제 선절이냐 실제 마음이냐 하는 부분인데 사실 저 세계 최대 핵 강대국이 미국하고 균형을 이룬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비현실적인 것이고 그런 그 선언을 그대로 믿을 것이냐 저는 하여튼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하고 관련돼 있지 않은 이렇게 저는 볼 필요가 있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예. 이제 미국도 이제 이 북한이 위협하는 게 만약에 한미 동맹을 폐기하거나 주한미군 철수하지 않으면 뭐 시애틀이나 로스앤젤레스에서 수소 폭탄을 터뜨리겠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북한의 핵 능력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이제 한반도에 핵 전쟁도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서울에 있는 상당히 1,000만 명이 지금 이제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는 네. 그 상당히 딜레마인데요. 저는 제가 이제 뭐 미국 국방대학교에서도 한 1년 이제 같이 근무하면서 미군 고위 관리들하고 좀 디스커션도 많이 해봤는데 미군 제일 좋아하는 게 방안 1, 2, 3, 4, 5까지 계속 만들면서 그 장단점을 계속 토의하고 그 보완 방안을 계속 강구하는 겁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나름대로의 군사적 방안의 그런 목록 상당히 저는 마련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 속에서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 그럼 결국 이제 리스크와 필요성인데요. 그걸 저울질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먼저 제가 이제 뭐 군인적으로 떠오르는 거는 이제 북한 해안에 대한 이제 지금까지 다른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봉쇄하자.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미국 힘만으로 이제 봉쇄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북한의 어떤 작은 표적에 대해서 제한된 어떤 그 타격을 함으로써 이제 북한의 반응을 한번 떠보는 거죠, 예. 사실은 아주 이제 이 전면전으로 가지 않으면서도 북한의 핵 능력을 조금 약화시키고 북한한테 시그널을 주는 그 정도를 선택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제 이번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쏜 것이 어떻게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2375 이렇게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후에 이렇게 국제사회를 이렇게 경멸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붕괴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는 말만 아니라 실제로 군사적 대안도 상당히 심각하게 준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인데 하나는 최악이고 하나는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군사 옵션을 행사할 경우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지역 안보 위협이 아니라 또 동맹국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미국 본토에 대한 미국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협으로 됐다는 그 레드라인을 지났다는 판단이 서 있으면은 예.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군사 행동을 미국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레드라인이 무엇이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번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대통령이지만 말씀하신 거는 북한이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지역도 마음대로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시점이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이랑 한국은 아직 북한이 그 레드라인을 넘지는 않았다. 몇 단계가 남아있다 하지만 사실 북한은 지난번에 수소폭탄 실험 성공 이후로 본인 스스로는 우리는 레드라인을 넘어도 한참 오래전에 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군사적 옵션을 결심하면은 우리는 이게 자유권 발동이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먼저 인정하지 않았냐. 그 자유권 발동에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임박성입니다. 적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공격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권 발동을 한다. 두 번째는 대칭성이고 세 번째는 모든 다른 수단, 경제 제재랑 외교적 수단이 소진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종 수단인 군사 옵션을 택한다.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사실은 미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네. 증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동맹국의 안보 위협이 북한의 보복 때문에 그 위협을 받는다고 해도 동맹 차원에서 사실 미국은 동맹국에 이런 군사 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만 하면은 임무는 끝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고 최선의 시나리오는 이번에 2375호가 유엔 안보리에서 사실 굉장히 빨리 만장일치로 채택됐지 않습니까? 네. 8일 만에 이전에는 50일 넘게 걸리고 80일 넘게 걸렸는데 네. 그 말은 뭐냐면 북한이 제재를 하더라도 계속 탄도미사일 개발하고 핵실험을 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 계속 제재를 해야 되니까 계속 그 제재 옵션을 남겨놓은 것이죠. 김정은도 빼고 김여정도 빼고 또 원유 금수도 뺐지 않습니까? 이 카드를 먼저 군사 옵션보다는 중국을 앞서서. 압박해가지고 이 경제 제재를 더 강화하고 그 다음에 군사 옵션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